지옥이 시작되면서 젤렌스키가 러시아 한복판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모스크바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고 항구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했으며 발트의 민감한 군사 요충지인 크론슈타트도 겨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성명에서 젤렌스키는 이번 작전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푸틴은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팔려고 애썼습니다. 연기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 바로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 근처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안에서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한복판에서 적의 경제 급소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동시에 벨고로드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푸틴과 연관된 요트가 해군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 젤렌스키와 같은 날 대화를 나눴는데 젤렌스키가 실제로 타격한 것은 무엇일까요? 푸틴이 왜 러시아 내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트럼프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판에 끼어들게 되었을까요? 곧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7월 4일 새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과 발트의 인근 지점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요 초점은 항만, 석유 인프라였으며 키이우는 이를 러시아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크론슈타트에 대한 공격도 있었으며 젤렌스키는 이를 중요한 군사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지 국경에서만 압박을 가하던 기존 양식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그 거리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더 안전해 보였던 러시아 지역까지 공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터미널은 석유 제품의 대규모 저장, 환적 및 수출 거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핀란드만에 위치한 대형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하나의 주요 시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2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이 터미널에서 러시아 당국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베글로프 주지사는 키로프스키 구가 공격을 받았으며 러시아 방어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 지역에서 드론 7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서 가장 잘 보호받는 도시 중 하나에 근접했고 항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크렘린이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젤렌스키는 원거리 제재에 대해 언급할 때 계산된 한마디로 이번 공격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논의를 단순히 군사적인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석유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겨냥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젤렌스키가 국제 지도자들에게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제재를 피하고 수출을 유지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론슈타트 공격으로 이 작전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 섬에는 발트에서 러시아 방어와 관련된 군사시설이 있으며 모스크바의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벨고로드도 압박 관련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현지 보도와 우크라이나 언론은 폭발, 에너지 시설 화재, 그리고 전력 공급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쟁이 다시 러시아 내부, 특히 에너지, 통신, 보급과 같은 민감한 지점으로 돌아왔다는 또 다른 신호로 퍼졌습니다. 모스크바는 항상 러시아 시민들에게 전쟁이 먼 일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그 거품을 깨트립니다. 조금씩 러시아의 반응은 익숙한 시나리오를 따랐습니다. 푸틴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의 전략적 중요성을 축소했고 전장에서의 진전을 계속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의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가 아니라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유소, 터미널, 발전소, 항구, 그리고 군사 기지들이 점점 더 자주 공격 대상 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각 공격은 비용, 두려움, 지연, 그리고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이 체계는 탄약만큼이나 심리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과 연관된 요트 사건은 이런 압박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텔레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풀이라는 슈퍼 요트는 코사트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선박의 호위를 받으며 유럽 해역을 떠나 무르만스크로 향했습니다. 약 82m 길이 1억 파운드로 평가되는 이 선박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우려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려는 한편 권력 핵심과 연관된 자산들은 보호받으며 위험 지역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렘린이 발트해에서 안심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고가의 시설과 선박들이 호위와 감시, 드론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푸틴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수년간 팔아온 무적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전에서는 이미지 또한 중요한 연료가 됩니다. 폴란드는 또 다른 이유로 주목의 중심에 섰습니다. 텔레그라프와 오넷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바르샤바에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 드론, 중요 인프라,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의 움직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계획의 정치적 목적은 나토의 대응을 시험하고 동맹국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며 서방을 압박 속에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영토에서 도발이 일어날 경우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가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 두려움을 외교적 이점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대화는 2026년 7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포데르 360에 따르면 약 85분간 이어졌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이 통화가 실질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이란, 양국 관계 그리고 정부 간 접촉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보좌관은 트럼프가 전쟁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독립기념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두 사람이 전선 상황과 외교적 노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침공에 대한 보상으로 푸틴이 강요하는 평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 영토가 더 이상 편안한 후방이 아닌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슈타트, 벨고로드 그리고 발트해 자체가 압박 지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 자금이 없으면 러시아는 군대, 물류, 보급, 선전을 지원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키예프는 연료와 관련된 시설을 계속 겨냥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동맹국들에게 제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대는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 될 것이며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전선, 방공, 제재, 협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푸틴은 이 시점에서 대화에 열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지역에서의 공격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평화의 시기를 선택하길 기다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계속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